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6월 10일 시행한 서울시 공무원 출제 문제 중에서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출제 분포와 난이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문제 올라간 거 있지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의료법, 그 다음에 우리가 5번까지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의료법.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5문제가 난 거죠. 그 다음에 6번부터 우리가 8번까지가 감염병 예방법.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19가 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로 났었죠. 출제 문항수가 감염병 예방법이 더 많이 나고 의료법이 한 3-4개, 감염병 예방법은 5-6문제 이렇게 났었는데 지역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문항수는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거의 서울은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하고 문제 풀이할 때 20문제 중에서 거의 50%가 지금 얘기했던 의료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서 난다. 그래서 그 강의할 때도 거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0시간 잡았다면 거의 48에서 50시간을 여기다가 분배를 했죠. 그만큼 지금 보니까 뭐가 분포가 OT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의 8문제니까 20문제 중에서 약 한 48, 50%가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에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23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료법 1장, 검역법 2장 이렇게 쳤다고 했을 때 보게 되면 거의 20문제 중에서 우리가 8문제가 났으니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그 분포로 났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9번은 뭐가 돼요? 국민건강증진법이 2문제 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1문제씩 났지요. 그래서 혈액에 관한 것도 하나, 그 다음에 마약법은 내가 반드시 올해는 모든 지역들이 날 거다. 왜? 지난번 시험 볼 무렵에 여기 강남에서 중고등학생들 학원 가는데 마약을 나눠줬기 때문에 살펴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떤 학생이 옛날에 강의 문제풀이에서 기출문제 뒤에 할 때 모의고사형이 기출문제였지요. 질문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각인시켰던 이 문제가 났던 거죠. 그리고 혈액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 금지는 수없이 풀었지요. 아마 못 풀었어도 7, 8문제는 풀었을 거예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도 2문제가 났는데 그것도 귀에 쉽게 말하면 덕지가 붙도록 많이 했던 거예요. 보건소장은 누가 임명하고 그 다음 보건소장은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 우리가 뭐 눈을 감고 찍어도 찍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읊었던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할 일이 어떤 거냐. 본인들이 가게 되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라 했던 것이 낫죠.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의료기사나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료법이나 비슷하죠. 말만 의료기사 이름이고 그 다음 의료법은 의료의사 이런 의료인이고 나머지 뒤에들은 거의 같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법은 맨 첫 번째 할 때 어렵지만 뒤에 가게 되면 쉽다. 이런 말들 했지요. 그 의료기사 실태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면허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의료인도 마찬가지 이랬던 거죠. 이게 낫던 것이고 이래서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포도도 말씀드렸던 그대로 거의 같이 났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보게 되면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강의 중에 이론도 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도 풀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출제됐던 거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이렇게 편집해놨지요. 이것들에서 거의 다 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서울을 우리가 난이도를 평가하자 그러면 쉬웠다고 생각되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법은 하면 뭐라 그랬었어요? OT 때 말씀드렸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을 맞고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의료관계법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강의 중에 얘기했고 문제 푸는 것도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풀었고 단원별에도 풀었던 거 거기 보게 되면 문제 옆에다가 몇 번을 써놓고 페이지도 써놨죠. 어떤 걸 보게 되면 7, 8번은 풀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못 맞췄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밝힌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게을러서. 그리고 우리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죠. 하루가 지나면 90%를 까먹어요. 1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1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니까 뭘 까먹어 그러지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45%를 잊어버리고 망각이 있고 하루가 지나면 90%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 까먹, 특히 법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종강한 지가 5월 20 며칠이잖아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많이 맞춰서 뭐 하겠어. 이 공개한 거 내가 풀어보니까 대충 다 맞대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난이도라든지 우리가 보게 되면 출제 분포를 보면 OT 때 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 표시해줬던 문제가 다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다 합격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는 왔는데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쑤시고 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 이론 시간에 몇백 페이지 했지만 실제 법제처에 가서 출력하게 되면 수백 페이지가 되지 아마 1000페이지 넘을걸요. 그중에서 하나를 이거를 골탕을 먹여야지 이러고 하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반은 우리가 많이 나서 했는데 아니 반이 한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러죠. 소독하는 업체는 우리가 한 7, 8번은 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했는데 별표, 소독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건 했는데 소독에 대한 횟수 있죠. 횟수가 쑤시고 낸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운이 좋으면 맞았고 이거가 하나가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중간 시행령까지 시행규칙까지 다 했는데 별표가 누가 그거를 거기까지 보겠어요. 그 많은 페이지 중에서 이걸 쑤시고 냈죠. 그래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다 배웠는데 답이 없네 이럴 수가 있었을 텐데 횟수를 묻는 문제였죠. 이런 거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우리가 출제 분포를 보면 거의 지역마다 틀려요. 20문제 중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7, 8문제 내고 의료법을 한 3문제 내고 또 어떤 지역은 의료법을 7, 8문제 내고 감염병 예방법을 4, 5문제 내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 시간을 50%를 그쪽에다가 시간을 짜놨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말했던 그대로죠. 그러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보게 되면 의료법에 관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해설을 내가 거기다 써놨지요. 그래서 해설을 그냥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러면 한 20분이면 끝나죠. 20문제 이거를 금방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을 대비해서 옛년을 대비한다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후반기에 또 시험 본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번 시험 본 학생들은 다 합격했을 것이고 후반기에 시험 보는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다 똑같이 6월 10날 보는 건 아니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해설을 몇 개 더 써놨지요. 그리고 작년 문제라든지 2022년이라든지 2021년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서울 문제 푼 것들에서 그 앞뒤가 나죠. 그래서 본인들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거기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그 문제에 단원별도 있었잖아요. 이게 서울에서 이쪽이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이 났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 줄이 났구나. 이런 것들 아마 감지했을 거예요. 그럼 해설 먼저 보시자고요. 해설에 보게 되면 거기 1번에 뭐라고 해설이 됐냐면 의료법 이론이 43페이지 이거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지금 써진 게. 그리고 문제는 54페이지. 그럼 54페이지 1페이지부터 쭉 100몇 페이지까지 있잖아요. 54페이지 보게 되면 183번 문제가 있죠. 그래서 9월 달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그 해설 있다시피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해요? 9월 25일 날 시행이기 때문에 여기 87조 2에 관한 문제를 또 그 전에도 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건데 이슈화되는 거기 때문에 9월 20일 보는 학생들은 반드시 보라 그러면서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조합한 문제가 일명 뭐가 돼요? 183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의료에 관한 것들은 의료기사나 또는 의료법이나 또는 우리가 지역보건법에도 의료에 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비슷하다. 말만 바뀌었다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으로 어떤 거를 했다든지 또는 비밀을 누설했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검역법이 틀리고 우리가 나머지는 거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지역보건법에서 본인들이 할 때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훼손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가장 큰 벌, 엄격한 벌을 받는다 그랬던 거지요. 그럼 그 의료법 우리가 내가 의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개원했다. 그래서 폐업을 한다. 또는 휴업한다. 이랬을 때 장부를 누구한테 넘겨요? 우리가 보건수장한테 넘기죠. 그럼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를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보건소 공무원이야. 근데 몰래 사이트 가서 훼손하고 그러면 엄벌의 처한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지역보건법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 35페이지 31번이죠. 이것과 말만 그 앞에 지역자가 붙었고 그다음에 요거가 의료법에는 지역자가 빠졌고 뒤에 의료는 똑같지요. 그래서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이 조심하라 그랬죠.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데 이론은 몇 페이지 했다? 지역보건법은 9페이지 했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양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암기하다 보게 되면 비슷하네. 그게 그거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87조 의료법을 거기에 해설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5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7년 이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이론 시간에 다 했어요. 이론 시간에 다 했는데 지금 문제와 관계없으니 다 하다 보게 되면 이것도 아마 7, 8시간 할 거예요. 그런데 2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문제와 관련된 것만 할게요. 이론 시간 다 했던 거니까.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고딕으로 다 쓰면서 이론 시간에 하고 문제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몇 번 풀었던 거죠. 면허를 대여한 사람, 그러니까 대여를 뭐가 되냐 한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다 뭐라 했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3의 2와 그 다음에 3의 3 그 다음에 3의 4는 언제부터 시행해요? 9월 25일부터인데 이론에서 그 각인을 시켰으니 본인들이 보시고 이번 시험 문제와 관계된 것들은 사후에 보게 되면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위반해서 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183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후에 보게 되면 우리가 47조 3의 7항 그랬어요. 근데 47조 3항이 우리가 47조 3의 7항이 우리가 정오표를 내가 5월 21일 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5월 19일 날 바뀌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프린트를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줬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3월 우리 달에 신설되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그것들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벌칙이 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읽어보게 되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 없이 진료기록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함부로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거나 위조하거나 유출하거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엄격한 벌을 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40조 2, 3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뒤에 써놨어요. 이게 신설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한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항 보게 되면 관할보건소장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같은 것들을 보관해야 돼요. 그럼 본인들이 우리가 가서 공무원이 합격했을 때 가서 근무하는 곳이 어디예요? 보건소예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가 연결되는 걸 내는 거라는 거죠. 사항 보실래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기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 여기 7항 7 동그라미 7이 7항이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우리가 허용된 권한 없이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변경하거나 유출하거나 또는 복사하거나 복제하거나가 복사하는 거죠. 보통 본인들 검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겼을 때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그랬죠. 그리고 지역보건법이 그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 보건수장한테 넘기니까 보건수장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법은 본인들과 직결된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문제 나더라도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 본인들 보지. 보건행정은 안 보는구나. 의료직이니까 공중보건만 보고 거기서도 나니 우리가 중복되니 반드시 여러 가지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알아두었던 거죠. 이거 문제 풀었잖아요. 거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로 뭐가 돼요? 정당한 권한 없이 지역보건 지역자만 들어갔지 거기는 똑같잖아요. 의료 정보 시스템을 정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거나 위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이 처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거기 1번 보게 되면 의료법상 그럼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의료법상이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법상은
생략한다고 안 읽는다고? 그럼 이제 첫 번이니까 읽는 거예요. 1번 보게 되면 의료법상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거나 위조하거나 복사하거나 그러면 벌을 어떻게 받는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찍을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됐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앞에서 이거는 수없이 풀었어요. 상급 종합병원과 그 다음에 전문병원은 거의 100% 난다. 모든 지역 다. 그러니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보건복지부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나마나 이거는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수없이 풀었어요. 그럼 이거를 몇 번을 풀었나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내가 거기 보게 되면 몇 개 안 써놔서 하드스다 거기 2페이지 해설 있죠. 이론에 우리가 페이지가 2가 있는데 이때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특징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뭐가 돼요? 전문병원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구분해서 외우라고 했던 거죠. 지금 서울 문제도 어떻게 돼요? 상급 종합병원에다가 뭘 하나 집어넣었어요? 전문병원을 집어넣었지요. 그래서 거기서 상급 종합병원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럴 때 어떤 걸 집어넣었어요? 전문병원에 대한 특징을 찍어놓은 게 아니고 써놨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문제는 이론은 페이지 2라는 것은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페이지고 전문병원은 한 페이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페이지 쓰고 또 3페이지 쓰려다가 웬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주가 되는 거에다가 페이지를 하나씩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는 페이지 6에 24번도 풀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제 우리가 감염병 아니야 전문병원도 풀었고 근데 그것들은 문제를 안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 93페이지 154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모의고사형일 거예요. 대충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똑같이 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똑같이 난 문제 24번은 단원별이고 그 다음에 154번은 페이지 93페이지면 한참 넘어가서 모의고사인데 거의 다 똑같이 났어요. 그래서 문제 여러 가지 써놓은 것 중에서도 밑줄 쳐는 건 보면 갖다 베낀 것처럼 똑같이 난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써놓은 것 중에서 그런 의미를 써놓은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로 묻는 거에서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은 거예요. 이런 식의 밑줄 친 게 뭔가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 보시자고. 상급 종합병원과 그 다음에 전문병원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가 평가도 몇 년마다 3년마다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을 내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호 중에서 우리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이죠. 이게 차이점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전문병원은 이거랑 틀리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증 질환이죠.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거 이거는 똑같아요. 전문병원과. 그런데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전문병원은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지정하겠어요? 병원에서 하겠어요? 병원급에서 병원을 뭘 한다? 전문병원을 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1호부터 4호까지는 귀에 덕지가 않도록 문제를 풀었고 이론 중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 뭐가 된다? 우리는 서울은 대통령령이냐 보건복지부령이냐 이런 것도 잘 내는데 여기는 그냥 눈 감고도 보건복지부령이다 이렇게 찍으면 된다. 그리고 그 얘기했던 거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몇 개 진료 과목이에요? 20개 진료 과목. 그래서 얘까지 들었던 거죠. 우리가 300개를 초과하는 병원의 진료 과목 하면서 이런 것들 예를 들었던 거죠. 20개를 우리가 초과한 20개를 초과가 아니고 20개 이상 진료 과목을 갖추고 그 다음에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죠. 일반의를 둔다 이렇게도 나는데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다. 고득을 했던 건 항상 바꾸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말을 바꾸진 않았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그러니까 큰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 질병 군별이죠. 질병 군별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특정 질환을 진료를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전문병원 척추 무슨 병원 이런 것도 내가 버스에 붙이며 다닌다 이런 것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중증을 하는 것이 전문병원과 차이점이고 또 뭐가 돼요? 질병 군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뒤는
전문병원과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질병 분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거 그랬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3페이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급 종합병원을 몇 년마다 평가를 해요? 3년마다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문병원과 똑같이 말만 바꿔서 전문병원도 3년마다 평가한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얘기했던 거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위반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사가 담아하다 보니까 평가를 뭐가 되는가 바쁘다 보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3조의 5를 반드시 오라는 거죠. 전문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종합병원하고 아니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있는 그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건데 여기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병원급 하게 되면 병원 종합병원 이거죠. 그럼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죠.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를 행위하는 병원을 뭐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다 그랬죠. 그럼 특정 질환별 이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뭐 심장 수술을 많이 했다든지 뼈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되면 진료했다든지 근데 몇 건 이런 것들이 별표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을 진료 과목별로 우리가 요 말은 아까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하고 틀리고 뒷말은 똑같지요.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거. 그렇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여기도 뭐가 돼요?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사항 보게 되면 전문병원도 누가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3년마다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5항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이것도 6항에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3조의 우리가 4와 3조의 5를 쌍으로 세트로 외워라 그랬던 거죠. 그거 났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보게 되면 수없이 이것도 아마 4-5번 비슷한 거 풀었을걸요. 그래 저거에서도 풀었지요. 거기 어디야? 그 총정리 거기서도 아마 몇 번 풀었을걸요. 2번 보세요. 의료법상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첫 번째,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거. 이거 기억법 맞죠? 두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출 것. 옳은 말이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일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재작년인가 언제는 일반의 이래가지고 틀리게 놨었을걸요? 전문의죠. 옳은 말이죠. 또 리을번 보게 되면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은 끊어보시고요. 누구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전문병원의 특징이죠. 뒷말은 똑같고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것 따라서 리을은 어느 것의 특징이에요? 전문병원에 대한 특징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우리가 리을로 조합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는 환자한테 본인들이 가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또는 보호자로 가서 아직 어리니까 보호자로 들어보진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의사가 설명하지요. 그럼 의사는 이렇게 수술한데 부작용도 어떻고 수술 안 하면 어떤 우리가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 설명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 조심하라 그러면서도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어떤 서류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말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가 돼요? 서류로 남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돈 받아가시오 그 문자 같은 거 오면 그거는 거의 100%, 99%가 우리가 사기다.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다. 왜? 국가에서 돈 받을 때라든지 또는 돈을 내라든지 이럴 때는 다 서류래요. 경찰서나 이런 데. 그런데 이제 구두라는 것들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의료법에 관한 것들 또는 뭐가 돼요? 의료기사 이런 것도 다 뭐가 돼요? 서면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4조 2, 일명 3번을 보시자고요. 여기는 우리가 페이지 이론의 14, 그 다음에 96페이지 159번에 이것이 있죠. 그럼 이제 이 몇 페이지 뭐는 그런 의미니까 이제 안 읽을게요. 시간도 줄이게 해서. 그럼 24조 2 보세요. 3번 보게 되면 해설 보는 거예요. 해설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이거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있죠. 의사. 그럼 의사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그런데 이 법이 웃기게 바뀌었다는 거죠. 한의사가 수술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2022년부터 의사가 원래 있었고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바뀌면서 한의사까지 다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앞뒤가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법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읽어보시자고.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또는 수혈, 그 다음에 전신마취, 이걸 앞으로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수술 등 그런다는 거죠. 수술 등을 할 경우에는 환자 그리고 가로안을 지나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전자문서는 메일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로안에 환자가 의식이 없다. 그러면 깨워가지고 한다면 의식이 있는 거니까 의식이 없을 때는 보호자한테 하는 거죠. 법적 대리인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롭고 법정 대리인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서면으로 뭘 한다 이런 것들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두로 하게 되면 거짓말 시키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한 달 했다 내일 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누굴 만나나 법정 가서 어떤 증거가 없으니 다 내가 그랬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서류를 우리가 뭐고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진 않아요. 서류로 한다 이렇게 하지요. 했던 것 등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수술 등이 지체하면 환자가 위험해서 죽을 수 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럴 땐 예외다. 이런 말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항 보게 되면 1항이에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법적 대리인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다 이거죠. 그럼 이제 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첫 번째 1호 보게 되면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가능성 있는 증상 또는 진단명, 두 번째는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그 다음에 3호는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그럼 의사 하게 되면 지금 치과의사, 한의사 다 친다고 생각하라 그랬던 거죠. 안 읽었다고 또 왜 안 읽었나 그러지 마시고 의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수술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하는 의사 누구 이렇게 이름도 우리가 보게 되면 동의를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환자 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 수술하는 사람이 누구다.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주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면 누구라고 하고 동의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4호에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뭐가 돼요? 부작용. 그 다음에 5호는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될 거. 그래서 수술 바로 하고 밥을 퍼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뭐 방귀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 하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증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3항 보게 되면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1항 아까 동의 있죠. 동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죠. 환자가 내가 이 사인했으면 나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 줘보시오. 우리가 처방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건 안 읽지만 당연히 뭐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항 보게 되면 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이 다음 줄 보게 되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용과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로 떠들어 말로 떠들어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있는데 아까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만약에 변경됐다.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변경됐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 여러 번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보고 진단서 띄더라도 사인 있는 것이 이것들이 다 서류라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자고요. 3번 보게 되면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다음 줄 이것들을 수술하거나 또는 뭐에 수혈하거나 또는 뭐에 전신마취할 경우에 이게 수술 등 그런다는 거죠.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게 되면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을 우리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세 번째,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내용을 여기까지 맞아요. 환자에게 구두로 알려줘요.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두가 틀린 거죠. 그래서 서면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네 번째,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하는 사항에는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이 포함된다. 옳은 말이죠. 따라서 3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은 눈 감고도 찍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수없이 풀었지요. 그럼 4번 보자고요. 신의료기술 평가죠.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죠. 내가 그랬잖아요. 이론 시간에 의료법이 아니고 의료기술처럼 빨리 발전하는 것도 없어요. 눈 뜨고 나면 벌써 다른 수술법이 나왔지요. 그만큼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평가해야 되는 거죠. 누가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것을? 새로운 기술 이거죠. 그럼 새로운 기술을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을 평가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줄 핵심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럼 안전성과 유효성은 옛날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 이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더 읽어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이 안전성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신의료기술평가 그런다는 거죠. 이 항 보게 되면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라는 거죠. 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올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우리가 심사평가원에 나 어떤 사람들 의료 진료했어요. 그럼 돈을 받으려면 그 의료기관에 어떤 장비가 있고 요즘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심사평가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장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4번 보게 되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한다?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따라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은 애우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재미나게 애우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것이 이제 있는 건데 5번 한번 보실래요? 5번 보게 되면 거기 있다시피 우리가 이론은 65페이지 시의 규칙인데 문제는 12페이지 49번에서도 풀었고 50번에서도 풀었고 그 다음에 거기 보기 44번에도 풀었고 그 다음에 56번도 풀었고 수없이 풀었은 거예요. 그래서 더 써놓다가 하면 10번은 풀었을걸요. 이거 그랬을 때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모든 지역 다 난다 이거는 그랬던 거지. 거의 100% 나니까 반드시 외우랬던 거죠. 그럼 이제 해설 보시자고. 규칙, 진료기록 등의 보관이지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에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의료에 관한 기록들을 보관해야 되는 거죠. 다음 기간 동안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료에 관한 기록들을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진료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계속 만약에 내가 더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구했던 거죠? 있어요. 처방전 2년, 진단서 뭐가 돼요? 3년, 그 다음 환자 명부 5년, 검사 또는 검사 소견서 5년, 방사선 소견서 5년, 그 다음에 조산 기록 몇 년? 5년, 간호 기록 몇 년? 5년, 수술 기록 10년, 진료 기록 10년. 그런데 이렇게 오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지금 몇 개예요? 9개인데 우리가 어떻게 외웠던 거예요? 이렇게 외웠던 거죠. 일단 환자를 진단하고, 그러니까 일단 환자를 진단하고 진짜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해요. 그러면 1번, 2번, 1번, 2번. 그러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여기 5년짜리가 몇 개가 있어요? 5개예요. 그래서 환자를 진단, 환자 명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몇 년? 우리가 5년. 그 다음에 진단하니까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거는 몇 년? 3년.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2년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의사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환자가 왔어요. 그럼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했어요.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다 보게 되면 배도 고프죠. 우리가 병원 가게 되면 뭐 환자를 돌보러 회진 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나서 배가 고프니 일단 뭐를 해요? 건빵을 먹어요. 건빵을 먹고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건빵을 먹고 나서 세상 돌아가는 우리가 뉴스 같은 것도 봐야 되죠.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조간신문 있고 석간신문이 있었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건빵도 뭐하게 먹어요. 건강식으로 먹죠. 누가 얼마 전에 어떤 3학년짜리가 그러대. 교회에서 건빵을 보리건빵을 줬는데 그게 무척 맛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던 그거랑 맛이 틀렸는지 그 어린아이는 그게 입맛에 돌았는지 무지 맛있었다 그러던구만. 나눠주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교회 홍보하느냐고 하대.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리건빵을 건강식으로 먹어요. 그럼 이제 건빵을 한 조각 먹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조간신문을 보는 거죠. 조간신문을 본다 이거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는 주관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식으로 찍기 때문에 바로 생각나요. 이거는 몇 년이라고요? 5년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건빵을 한 조각 먹고 조간신문을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1번, 2번 뭐가 돼요? 다시 뭐로 하는 거예요? 수진 돈다. 이것이 우리가 의료를 진료하러 간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는 두 개죠. 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료가 있는 거죠. 수진.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술, 진료. 이 장부가 되는 거지. 이건 몇 년? 10년. 이렇게 오라고 이거 할 때 몇 번을 강조하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총정리에서도 몇 번을 풀었고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에도 풀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몇 년짜리를 우리가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수술과 진료 이걸 찾으라는 거죠. 진단이 아니고 진료 이거죠.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과 진료는 몇 년? 10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그러면 문제를 보시자고 의료법상 의료인이 그 요번 보는 거예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기록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연장은 제외한다 이랬죠. 왜 그러냐면 서울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의제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법 원문대로 그대로 써줘요. 그럼 뭐가 된다? 수술 기록과 진료 기록. 그래서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간호는 우리가 보게 되면 조간신문 할 때 간, 그 다음에 건빵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검사 기록. 이 우리가 니은과 리을은 몇 년?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기억과 디귿으로 조합된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의료법에서 5문제를 풀었고 작년 재작년하고는 반대로 났지요.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2022년은 반대로 서울 같은 게 의료법이 5-6문제 났던 거죠. 그리고 감염병이 5-6문제 났던 거죠. 비중이 상당히 차지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다 보니까 또 의료법을 이렇게 바꿔냈죠. 그래서 합쳐서 이 두 장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그래서 6번 보세요. 6번이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그럴게요. 시행규칙,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이것도 수없이 풀었어요. 수없이 풀었는데 문제는 뒷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내가 그랬잖아요. 거의 면적만 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다. 여기 숫자 들어가면 300이다. 근데 우리가 숫자에서 300석, 그 다음에 공동주택 300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50명 그런 거 했죠. 그래서 수없이 풀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 횟수 4월부터 9월까지는 몇 회, 그 다음 이게 우리가 날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찍으라는 것이야. 소독하는 그 업체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횟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별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런 것을 다 냈나 이랬을까. 이게 수식으로 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법 같은 게 한 문제 정도는. 이게 일명 수식으로 낸 거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에 어떻게 되는 거냐. 6번에 대한 해설 있죠. 소독업체는 우리가 특별자치도의사 우리가 저기 제주도죠. 그런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소독을 한다. 이래서 소독에 대한 종류도 여기서도 나지만 공중보건학에서 나니 반드시 외우라고 해서 별표 6은 했어요. 별표 6도 외우라고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난이 잘 알아두라는데 별표 7은 안 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일명 소독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보게 되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업소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랬던 거죠. 그럼 대통령령 하니까 시행령이 있는 거죠. 시행령 24조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내가 거기 아마 본인들 거에서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13호까지 있는데 내가 고딕으로 써는 게 있어요. 이게 별표 7과 연결시킨 거예요. 별걸 다 외워야 돼. 작년에도 서울이 우리가 다 쉽게 했는데 하나가 수식은 했던 거죠. 후반기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디더라? 이제 우리가 거기
수가, 의료 수가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게 누가 의료 수가까지 보냐고 그 별표 수백 페이지 되는 걸 수식을 했는데 그거가 또 하나가 우리가 보게 되면 별표에서 아주 수식을 했던 거 있죠. 그것도 지방이죠. 지방에서 누구였더라? 어린이를 포함한 산모의 수가가 얼마냐. 아, 수가가 얼마냐.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수식을 내더니 이번에도 별표를 수식을 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건데 틀리라고 낸 거니까 당연히 틀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24조 같이 냈으면 이건 수없이 풀었지요. 근데 뒤에 보면 별표 7이 그거를 갖다 여기다 접목시킨 거죠. 그러면 24조는 귀에 덕지가 않도록 풀었던 거예요. 그럼 1호부터 5호까지는 거기다 써놓으면 뒤에 가서 이제 거 있잖아요. 우리가 4월부터 9월 횟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딕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소독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반드시 외우라고 해서 뭐 여러 번 났기 때문에 24조, 시행령 24조는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첫 번째 보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소 객실 몇 개, 20개 이상. 그 다음에 마을버스라든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거 빼고 문제와 관계된 것만 간단히 볼게요. 그 다음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뭐가 돼? 식품 뭐가 되는 거냐면 첩격업소, 쉽게 식당이죠. 이런 거. 마을버스 얘까지 들었잖아요. 연면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호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철도 사업이나 도시철도, 그 다음에 여객 운송, 그 다음에 철도 차량과 역시설 이거 다 이제 소독하는 업체라고 풀었던 거죠. 유통산업법에 따라서 대형마트, 백화점,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 이것도 다 풀었던 거죠.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것도 강조했던 거죠. 의원은 아니다. 이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행령 24조는 수없이 풀었는데 한 장 넘어가서 우리가 공연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300석이죠. 300석도 수없이 풀었어요. 공동주택도 13호에 300석 이상이다. 이것도 잘 바꿔놓으니 반드시 외워라. 이런 것들 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명 대학교까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니까 초등학교부터 어디까지 대학교까지 다 소독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전문대 이상은 고등교육법을 우리가 여기 관할인데 여기 금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여기까지는 건물뿐만이 아니고 운동장도 다 금연인데 차이점은 소독하는 것과 우리가 고등교육법 전문대 이상에서는 건물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사를 건물을 그러는 거죠. 거기는 금연이지만 운동장은 아니다. 이 차이점이니 잘 알아두라 했던 거죠. 이것도 있고 그 다음 유치원 뭐가 되는 거예요? 50명 이상. 공동주택 뭐가 돼요? 300. 여기까지는 수없이 풀었던 거죠. 시행규칙, 방역기동반 운영, 소독 기준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청소는 또는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돼요? 소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을 둔다. 그랬죠. 거기 소독에 관한 것은 별표육이다 해서 중요 표시해서 그것도 문제도 풀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행령 24조와 관계된 소독을 해야 되는 업체의 횟수가 나왔죠. 횟수, 별표 7이 있죠. 지금 여기 시행령 24조에 있는 것이 별표 7에 있으면서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4월부터 9월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가 기준이 있죠. 그럼 1번부터 1호부터 뭐가 돼요? 5호까지. 내가 아까 시행령 1호부터 4호까지를 고딕으로 해놓은 1호부터 5호까지 고딕한 것은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일단 1개월에 1회죠. 그러니까 4월부터 9월은 본인들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4월부터 9월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 10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1개월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1개월에 1회. 그 다음에 이것은 2개월에 뭐가 돼요? 2개월에 1회. 이거죠. 이게 일명 1호부터 어디까지예요? 1호부터 우리가 5호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호부터 어디까지? 12호까지. 12호까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1, 2, 그 다음에 2개월 1, 그 다음에 3개월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이거대로 1, 2, 3, 그 다음에 뭐야? 3개월에 우리가 13호는 3개월에 뭐가 되는 거냐면 1회, 6개월에 1회 이렇게 해도 되고 나도 한번 외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이거는 1, 2, 그 다음에 2, 3,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호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5호까지는 1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이러면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4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9월까지. 10월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3월 요게 이렇게 오는 거야. 합친 거구나. 여기다 합쳐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면 1개월에 1회. 이렇게 또 연결하려면 더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네.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은 4월부터 우리가 보게 된 9월. 그 다음에 이거는 10월부터 3월 이거지요.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그 다음에 6호부터 13호까지. 이거는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외워지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외우든지 일단 내가 보면 이거는 재탕된 확률이 높진 않아요. 이렇게 수식어 내는 것들은 중복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일명 1호부터 5호까지 줄을 쳐놨지요. 1개월에 4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아까 공중위생관리법에 객실 20실 이상, 그 다음에 철도법에 따라서 역사나 이런 거, 태양마트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4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매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부터는 조금 서늘하니까 균 같은 것들이 증식하기가 조금 우리가 속도가 낮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라든지 이거는 2개월에 한 번과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 이거죠.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정의랑 틀리다는 거죠. 100명 이상 먹게 되면 소독한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8호가 났던 거죠. 공연장은 2개월에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0월부터 다음 달 다음에 3월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공동주택 300석 이상이 300이 아니고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우리가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지금 얘기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4월에서 9월,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 이건데, 공동주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4월부터 9월까지는 몇 번 한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0월부터 다음 달 3월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자고. 이거를 다 우리가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6번 보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 중 소독 횟수 기준이 다른 거 찾으래요. 자, 유통업에서 태양마트, 백화점, 쇼핑은 우리가 보게 되면 1개월에 4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뭐가 돼요? 2개월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공연장은 뭐가 돼요? 2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따라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객실 20실, 숙박 뭐가 돼요? 왜 1번과 똑같지요? 우리가 4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한 번,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철도법에 따라서 일명 여객운송, 철도 차량 이것들은 1번과 똑같이 매달 4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는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이죠. 따라서 1번과 3번과 4번은 4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한 번씩 1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0월부터 뭐가 되는 거 다음에 3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 한다. 따라서 횟수가 틀린 것이 답이 뭐가 돼요? 2번이죠. 이거 맞았어요? 맞았으면 어느 것을 찍을까요 해서 우리가 소독하는 거에서 가번 1번부터 4번까지 다 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맞췄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이게 운도 따른다 그런 말 했던 거죠. 이걸 수시고 다 내는 걸 어떻게 나올 거냐고. 6번의 답은 2번이죠. 7번 보세요. 7번은 우리가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작년에 코로나가 돌고 그래서 상당히 중시해서 많이 했던 거죠. 이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할 때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들어가서 내가 강조를 했지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것들이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지정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바뀌었으니 반드시 오라고 문제도 거기 보게 되면 몇 번씩 풀었던 거지요. 그러면 해설을 보시자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감염병 관리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인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렸을 때 어느 병원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국민 위해서 미리미리 정해놓는 이런 것들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럼 7번 보게 되면 해설 보시자고. 7페이지 36조 보게 되면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등이 있죠.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정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그러기 전에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는 건 법적 용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이죠. 질병관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도지사라는 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2항 보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죠. 그 다음에 3항 보게 되면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대방동에 의료기관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감염병이 돌 것 같으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여기에서 100개가 있는 곳에서 5개를 정해서 감염병이 돌게 되면 우리 국민들을 진료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받은 우리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이 있죠. 어떤 장비도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화기도 돌 수 있고 호흡기도 감염될 수 있으니 호흡기라는 것은 음압시설이 있어야 되고 전염이 쭉쭉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것들을 인센티브 주면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이걸 뭐라 그래요? 감염병관리기관장 그런다는 거죠.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그럼 감염병관리시설, 우리가 호흡기가 돌다 그러면 음압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실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우리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전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음압시설 등을 갖추는 일일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거 비슷한 것도 놨던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도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그럼 보건복지부령 가면 앞에서 뭐라 썼어요? 아무데나 의원도 갖다 감염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과 병원이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사항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을 본인들이 있는 군에서 또는 구에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는데, 했다 그러면 비용을 뭐가 돼요? 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니까 그 감염병관리기관에 들어가는 돈을 의료기관한테 네가 내라. 그럼 하겠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다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이것은 1항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데, 했다 그러면 이거죠. 이럴 때는 감염병관리시설이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한테 네가 되라 그래요?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이냐?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19 돌 때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뭐가 되냐, 환자를 치료했다면 어마어마하게 수가가 몇 배씩 줬던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서 보시자고. 한 장 넘어가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기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돈다. 그러면 진료를 빨리 하시오. 이렇게 뭘 한다?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28조 시행규칙 감염병관리기관 지정했죠. 감염병관리기관은 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급 중에서 병원과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다는 거죠. 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의원이냐는 앞에서 다 했던 것이고, 그럼 문제를 7번 풀어보시자고요. 7번 보게 되면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라는 거죠.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요? 아니죠.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틀렸죠? 그다음 2번 보세요.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에서 병원과 종합병원을 뭘 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이게 규칙에 있던 거죠. 답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요. 그럼 의료기관이 하겠냐고. 정신 나갔어요 그러겠네. 누가 비용한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데, 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틀렸지요. 그다음 네 번째 보세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걸 사용을 해요? 아니지요. 뭘 한다고? 우리가 전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압시설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용들을 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국가에서 비용을 하고 그래서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 있고 시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시군구에서 나가는 게 있다. 이런 거 다 했던 거죠. 그래서 틀렸죠. 우리가 의료기관한테 네가 내라면 하겠냐고 안 하지. 상식적으로도 아닌 거죠. 그 다음 몇 번? 2번 되는 거죠. 8번 보세요. 8번은 눈을 감고도 찍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학조사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있고 혈액 예방법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다 질병과 관계되니까 역학은 머리 아프게 올 것도 없다. 그 역학조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누가 한다? 총동원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관리청장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는데 2000년 우리가 9월 10일부터 질병 급성과 만성을 어디로 넘어갔다?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관리청으로 갔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대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으로 갔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다 하니 머리 아프게 올 것도 없다. 우리가 결핵 예방법도 그렇고 우리가 에이즈법도 그렇고 감염병 예방법도 그렇고 왜? 감염병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는 게 뒤에 가서 있던 에이즈법이라든지 혈액법인 거죠. 그럼 역학조사 볼 것도 없고 그러네.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후반기에 보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해설을 보자 그러면 이것도 거기 문제 몇 개 써놨지만 수없이 났던 거죠. 거기 보게 되면 8번 보세요. 8페이지. 역학조사는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유행을 하거나 그 질병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역학조사라는 건 원인을 밝히는 거죠.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 보게 되면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에 하는 역학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다음 각호의 짓을 하면 돼요. 그 역학조사할 때는 다음 각호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거짓으로 얘기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또는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또 작년에 했던 거죠. 상황 보게 되면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났고 다음 우리가 상황 보게 되면 내용과 시기에 관한 역학조사 반의 구성 여부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29조 보세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가 있고 질병이 돌 때 역학조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8조는 역학조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유행할 때예요. 질병이 유행할 때 역학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예방접종 역학조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이 유행할 때 역학조사나 똑같은 그 관해서 하지요. 그래서 질병이 유행하는 18조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29조는 예방접종했어요. 코로나19 맞았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럼 역학조사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29조죠. 그래서 시장 우리가 질병을 아까 유행하는 것은 18조에서 했고 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서 예방접종에 관한 우리가 이상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올해는 서울에서 안 났지만 반드시 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있으니 반드시 구분하라 했던 거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뭐가 돼요? 우리가 보기에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만 해요. 예방접종에서.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부작용도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방접종 효과 우리가 외국에서 사들여 왔는데 외국에서 예방접종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맞춰봤더니 우리가 체격이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 안 좋다 이것들은 누구의 오리지널 업무다? 질병관리청장의 오리지널 업무로 역학조사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 효과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와 그 다음에 예방접종 부작용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에 관한 건 이상 반응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령 13조는 이번에 안 났지만 이것도 반드시 난다고 알아두라는 거죠. 왜? 본인들과 직결되니까. 그럼 이제 시행령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학조사를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해요.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연결하게 되면 시군구가 밑에 있고 기초단체장, 시도지사 이거는 광역단체장, 그 꼭대기 위에 누가 있어? 질병관리청장. 그럼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역학조사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첫 번째, 2개 이상의 도에서 뭐가 돼요? 역학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한다? 서로 미루니까 대장인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한 것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시켰는데 아들내미 딸내미가 잘못했다 그러면 너 저리 가라, 내가 할게, 이런 거랑 똑같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남욱은 우리가 보게 되면 다목은 시도지사가 한 것이 너무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럼 질병관리청장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욱은 긴급을 요해요. 긴급을 요할 때 누가 한다? 우리가 질병관리청장이 한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장은 2개 이상의 도에서 돌 때,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한 것이 만족하지 않을 때 질병관리청장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때는 관할구역에서 감염병이 유행할 때, 그 다음에 관할구역에서 예방접종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거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은 아닌데 거기 하나는 또 뭐가 돼요? 옆 동네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는 동작구죠. 저쪽 길 건너가면 뭐가 되냐면 영등포구. 영등포구에서 질병이 돌았는데 부작용이 아니고 돌았는데 여기 동작구에서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럼 동작구청장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동작구청장이에요. 그럼 동작구청장이면 우리 구에서 예방접종 부작용이 생겼다면 관할하는 건 내가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동작구에서 감염병이 유행한다면 본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등포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는데 영등포구에 있는 사람이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니고 동작구에 있는 여기 주민이 유행을 시킨 거 근원이 돼요. 그럼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지, 그거죠. 그래서 관할에서 질병이 유행한다든지 또는 거기 다목에 보게 되면 관할지역,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예방접종. 남욱은 뭐가 되는 거냐면 관할지역 밖, 여기가 지금 동작구니까 영등포구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뭐가 관할구역과 연관됐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구 주민이 동작구 주민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외우라 얘기했던 거죠. 이것도 나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놨나? 8번 보세요. 여기서는 쉽게 놨지. 올해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 발생 유액이나 또는 우리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역학조사 누가 하는 것인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단 몇 번?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닌 거 찾으라네. 이렇게 하고 나서 헛보면 안 되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는 거죠. 질병관리청장 맞죠? 시도지사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거죠. 단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9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했던 거예요. 그럼 해설 보시자고. 9페이지 9조 2 보게 되면 법에서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의 표기지요.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9조 2도 다 외우라고 해서 몇 번씩 풀었던 거예요. 그러면 1항 보게 되면 담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자를 이제 앞으로 뭐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조자 등 그런다는 거죠. 제조자 등은 담배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를 우리가 다음 각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1호는 그림이죠. 표암이 어떤 그림 같은 건 앞면 뒷면, 지금 여기 손이 마이클 저서인데 이런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죠. 앞면 뒷면만 그림을 그리고 다른 것들은 옆면도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뭐가 된다? 담배 포장지 앞면과 뒷면에 하야 한다는 거죠. 그럼 1호라는 것은 흡연과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 이거는 앞면과 뒷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앞면 뒷면, 1호만 앞면 뒷면이고 2호부터 어디까지? 5호까지는 앞면 뒷면 옆면에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타르 흡입량은 우리가 흡연자 습관에 다르다는 경고 문구, 그 다음에 담배에 포함된 다음 항목의 발암물질, 이거는 올해는 안 났지만 지금요 발암물질 서울에 났던 거죠. 나프탈린, 우리가 끼리끼리 묶어서 외우라는 거. 그 다음 니켈, 비소, 비소클로라이드, 벤젠, 카드뇽.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1544에 9030이다. 이런 말도 다 났던 건데 9030은 어디가 있다? 우리가 시행령에 있다. 아니 시행규칙에 있다. 이랬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3항에 보게 되면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는 담배값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을 차지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죠. 경고 그림은 앞면과 뒷면에 일명 100분의 넓이 30 이상이라는 건 30% 차지하라는 것이 작년 문제잖아요. 그럼 작년 문제를 냈던 것이 내가 그랬잖아요. 기출 문제는 해마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왜 기출 문제를 단원별에서 풀고 거기에 있는 걸 이론에서 주로 한다, 중요 표시하고 고딕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 앞뒤로 판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작년엔 요게 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게 또 난 거죠. 그럼 30%가 우리가 된다. 30% 이상 차지한다.
4, 100분의 30. 이건 작년 문제고, 그다음에 시행령 16조 보세요. 담배값 포장지에 대한 경고 그림 표기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 뭐 전자담배라는 이런 말들도 일면 뭐가 되는 거야. 아마 재작년에 냈나 그랬을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하려 그러니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지금 핵심만 줄여서 할게요. 2항 보게 되면 경고 그림, 경고 문구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요. 그럼 이번에 시험은 이거지요.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이죠. 3항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2항에 따라 경고 그림, 경고 문구를 이제 고시하는 거죠. 구체적인 표기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구분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고시 시행이 6개월 이상 유예기간, 그러니까 공포하고 나서 바로 하게 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예라는 건 몇 개월 있다가 이거가 적용된다 이거죠.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는데 다음 갖고 구분에 따라서 해요. 그럼 정기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고시가 있죠. 수시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정기고시는 10개 이하의 경고 그림 또는 경고 문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표기한다. 그럼 뭐가 된다? 24개월마다 고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마다 고시하는 것이고 수시는 아무 때나 한다는 거죠. 새로 정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한다는 거죠. 이게 낫던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론 시간에 다 풀었으니 그냥 가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문제를 보시자고. 문제 보게 되면 9번 있죠. 담배 포장지 경고 그림 문구의 구체적인 표기 내용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기고시 주기 그랬죠. 24주니까 우리가 24개월, 24주가 2년이니까 24개월. 그래서 12개월이냐 24개월이냐 담보가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됐고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10번도 이거 뭐가 돼요? 몇 번 풀었던 거죠. 그래서 10번 보게 되면 국민건강정책심의원회는 어디다 둔다? 보건복지부에 둔다. 그런데 위원장은 누가 된다? 장관이 된다 그랬던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해설 한번 보시자고. 해설을 보게 되면 부시덕거려도 손이 하나가 더 있어야지 안 부서거리는데 이게 서울 문제 같은 경우는 복사가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편집을 못 하겠더라고 내 재주로는.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원문대로 했더니 종이가 커졌네. 종이가 커져가지고 넘기려고 보니 한 장이 부시덕거리네. 하나로 할 걸. 그럼 이제 우리가 10번에 있는 그걸 보시자고요. 본인들도 아마 안 긁어질 거예요. 어차피 공지하는 거를 긁게 만들지. 뭐가 되는 거냐 특수한 거라고 복사가 안 되도록 해가지고 아마 전문적인 기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는 걸 풀 수 있는 것 같더라고. 내 재주로는 아무리 우리가 바꿔봐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그럼 10번 보자고요.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원회 이것도 하는 일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복지부는 아직 시험 안 봤으니까 복지부랑 서울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기출문제에 들어갔던 지금 몇 조 이런 것들이 복지부에 다 거의 비슷하게 내요. 그래서 서울 문제와 복지부는 난이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분포도도 비슷한데 25문제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많이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이 반대로 많이 났던 거죠. 서울처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의료법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오늘이 아니고 2번 9번에서 묻는 건 10번에서 묻는 건 보건복지부에 둔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누구냐?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원회에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위원회는 다음과 코를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종합계획,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영계획안 결산평가,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게 전남에서 났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 법이 아니고 거의 다 법들은 이 법 그런데 이거는 다른 법령.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면 못 찾겠구나 해서 강조했던 거죠.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 그래서 요거를 고딕해놨죠. 다른 법령이다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거. 그럼 서울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 출제했던 것이 아니고 한 장 넘어가서 법 5조 2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죠. 그래서 위원장은 몇 명? 한 명. 부위원장 몇 명? 한 명. 몇 명 이내로 한다? 15명 이내로 한다. 근데 위원장은 누가 된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 장관이 아니고. 근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그랬던 거죠. 이번에 물었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이것이 아니고 위원장
누구냐? 차관이다 이거죠. 따라서 10번은 우리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다? 보건복지부 차관. 답 몇 번? 우리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14번도 이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 가입자가 있고 거기 밑에서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부양자가 되는데 우리가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동생도 돼요. 동생도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의료법에서 여러 가지 진단서 같은 거 아니면 의사에 대한 기록 볼 수 있을 때 형제 자매는 안 되다가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존속도 없고 비속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도 볼 수 있다. 이런 거 얘기겠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면 돼요. 근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의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남편이 직장 다닌다. 그런데 거기에 배우자, 그 부인의 처제나 처남은 안 돼요. 그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의료법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의료법에서는 또 이런 걸 얘기했던 거지요. 우리가 환자의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배우자의 우리가 뭐가 존속은 볼 수 있지만 처제나 처남은 못 본다. 이런 것들이죠. 그럼 지금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것들인데 11번 보자고요. 11페이지 있죠. 적용 대상 있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뭐가 된다? 가입자다. 그런데 이때 모든 거주하는 국민은 되는데 우리가 의료급여 대상자는 얘기가 우리가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죠. 이거 한 2점 몇 % 제외하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입자가 된다는 거죠. 가입자가 되거나 그런 가입자 밑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피부양자죠. 그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급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죠.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가 의료해 주는 것이 의료급여 대상자다 이거죠. 수급자, 혜택 받는 사람,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국가료에서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의료를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여기 수급자가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입을 하는 가입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다만 조건이 있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돼요. 이것도 이런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보험자에 신청했어요. 쉽게 거기 1호에 있던 1항 1호에 있던 보호자였었는데 우리가 의료급여 대상자였었는데 보니까 어제에 뭐가 되냐 대박이 터졌어. 복권이 당첨됐어. 그럼 뭐가 돼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 바뀌어야 되죠. 이런 내용이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남욱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었으나 적용 배제 신청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보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의료보호 대상자다. 그런데 원래 명칭은 의료급여 대상자지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됐는데 내가 급여 대상자가 됐어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였다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됐어요. 근데 내가 게을러 터져서 뭐가 되냐면 나 의료보호 대상자가 됐대요. 이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된다. 안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계속 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거죠. 이거 다 설명했던 거죠. 그럼 이거를 물었던 것이 아니고 이 항을 물은 거죠. 피부양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된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닌다 그러면 내 아들내미 딸내미 이거죠. 또는 부모님 이런 거지. 이런 거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소득이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돈을 한 달에 1억씩 번다. 그러면 여기 피부양자가 돼요? 아니죠. 소득이나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저는 기준 이하일 때는 우리가 보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 일명 엄마 아버지 이거죠. 배우자, 장모 장인 이거죠. 존속.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의 직계 비소, 아들내미 딸내미 이거죠. 배우자의 직계 비소, 우리가 보게 되면 처제 처남 이거죠. 배우자의 직계 비소 이런 것도 되는데 또 배우자도 되고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도 돼요. 근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없죠. 이거를 물었던 거예요. 이것도 했던 거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11번 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소. 맞죠?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 존소.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했음 받을 텐데 뭐가 돼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일명 부인의 처제나 처남도 거기 직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피부양자로 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인과 헤어지면 남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때문에 틀린 거죠.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그럼 맞는데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뭐가 된다? 우리가 처제, 처남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몇 번? 4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마약에 관한 것은 아마 서울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 문제씩은 났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은 12번에 관한 것들이죠. 해설 보시자고. 우리가 마약에 관한 법이죠. 마약관리법이 있는데 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가 있죠. 치료보호예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래서 마약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제로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 치료하든지 권고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인지 아닌지 판별하거나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질병 만성과 급성은 질병관리청장이지만 지금 마약은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누가 된다? 질병관리청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이 들어가는 시도지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하고 그 다음에 이 판별된 사람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항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치료보호기관에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받게 하거나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몇 개월이다? 1개월 이내고 그 다음에 치료보호기간은 몇 개월? 12개월이다. 이 문제도 풀었던 거죠. 그 다음에 3항에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항 보게 되면 3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죠. 판별검사, 치료보호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아까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했으니까 시도지사라는 건 첫날부터 얘기했던 거죠. 시도지사라는 건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서울특별시장, 서울보다 작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 세종시 특별자치장 그 다음에 6월부터는 강원도 특별자치도지사 이거 어떻게 되겠네? 왜 그런 6월부터 제주도만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저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잖아. 이걸 줄여서 시도지사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 다음에 특별시에 광역시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우리가 6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주도만 있었는데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됐죠. 이때가 아니고 여기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약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문제 몇 번이냐 그러면 13번이 있죠. 13번을 보게 되면 12번이구나. 12번. 우리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내용이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첫 번째 보게 되면 1번 옳은 것 찾으래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 보호를 하려면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맞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의사가 한다는 거지.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본인들이 지방직 보는 학생들은 복지부 우리가 국가에서 보는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식품위생법을 해요.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들었지만 본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한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하나 들어봤구나.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 혈액인가
혈액인가 마약할 때 한번 들어봤구나. 그때밖에 못 들어봐. 마약 들어올 땐가 아니면 혈액인가 뭐 할 때 한번 우리가 에이즈 검사할 땐가 뭐 할 땐가 뭐 한번 들어봤죠. 그때 한번 들어보고 딴 데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지요. 그런데 여기 마약류 치료할 때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관계 있어요? 쓸데없는 말이죠. 그래서 1번 틀렸죠. 두 번째, 식품의약품 안전처 끊어보세요. 이게 틀린 거죠. 뭐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이래야 되는 거죠.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앞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틀렸고 세 번째 보게 되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맞는데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둬요 보건복지부나 시도에 둔다 그랬던 거죠. 그래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보게 되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 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아까 고딕으로 써놔서 그게 더 잘 보이지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판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검사할 때는 1개월 이내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보호를 할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몇 개월이다? 12개월 이내다. 맞죠? 따라다 몇 번?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3번. 13번은 이제 혈액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혈액관리법도 이 별표를 우리가 수없이 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3번에 보게 되면 문제가 거기 뭐가 되냐면 16페이지에 문제가 5번, 6번 이거죠. 5번, 6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또 뭐도 있어요. 우리가 14번부터 14번, 15번, 16번, 17번 한 20번은 풀었을 것 같아. 그렇죠? 이거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외웠죠. 나면 이건 안다. 별표 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내용이 뭐가 된 별거 없다 그랬던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별표 2에 보게 되면 체열 금지 대상이지요. 그래서 분류를 보게 되면 공통 기준이 있고 눈 감고 이거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13페이지는 우리가 공통 기준 다음에 개별 기준이 있죠. 그러면 이거 모든 지역에 다 난다 그러면 이 별표다 얘기했던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공통 기준에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건강진단 관련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 관련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그 약물에 관한 또는 예방접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4호는 진료 처치에 관한 금지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진단검사 빨리 가야 되겠네. 짧게 읽을게요. 거기 건강진단 요인에서 금지, 체열을 금지하는 사람은 첫 번째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 체온이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36 내지 37도지요. 대충 한 36.5도가 항상 유지하죠. 그런데 37.5도를 초과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코로나19였을 때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이런 사람 체열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수축기는 90 수온조 밀리미터 미만 끊고 또 우리가 180ml 수온조 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90 미만도 안 되고 180 이상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완기는 100 수온주 밀리미터, HG 공중보험과 연결된다 이런 거 했던 거죠. 이상 안 되고 맥박은 1분에 50회 미만이거나 또는 우리가 100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성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에이즈나 이런 거 크로이츠벨트약고병이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체열 금지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뭐가 돼요? 말라리아는 치료가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브루셀라 2년, 매독은 1년 경과, 치료하고 나서도 그만큼 후회한다는 거죠. 급성 비형 간염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뭘 한다? 체열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도 또 이었죠. 약물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도 반드시 해오라고 얘기했던 거죠.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 간염, B형 간염이 주사용이냐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에 오른쪽 가로 이번에 경구용이냐 이것도 구분 잘하라고 문제도 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용 장티푸스, 그 다음에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일본 내용, 그 다음에 백일해, 그 다음에 신주군 출혈은 예방접종하고 24시간 경과되지 않았으면 체열 못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 몇 번 풀었죠.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이꼴 볼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하고 2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풍진과 수도 예방접종과 BCG 결핵 예방접종약이죠. 이것들은 4주가 경과되지 않은 사람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임신 중인 사람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우리가 임신 중인 사람, 그런데 우리가 분만 후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에는 안 돼요. 근데 조건이 있죠. 본인 아기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죠. 본인이 출생한 신생아에게 수혈을 하겠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니까 아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혈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못하는 거죠. 전체 체혈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 문제 풀었던 거죠. 개별도 뭐가 있어요. 16세 미만, 70세 이상 이런 것들 있죠. 다 받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있으면 더 볼 텐데 시간이 없으니 줄여서 본인들이 후반기에 시험 본 학생들은 지금 다 이런 것들 기본에서 다 풀었던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번, 10 몇 번 되는 거냐면 3번 보자고. 우리가 혈액관리법상 규칙상 체열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수축기 혈압이 100 수은주 밀리미터 수은주.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수은주 밀리미터 그러는 거죠. 미만. 그럼 100이에요? 90이에요? 90으로 고쳐야 되죠. 90 수은주 밀리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160이 아니고 180 그래야 되는 거죠. 18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이면 체열이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100이다. 160이다. 이래서 틀린 거죠. 그러면 100을 뭐로 고쳐야 돼요? 90 미만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160을 뭐로 고쳐야 된다? 180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따라 다 몇 번? 1번. 체온이 그래서 이거는 몇 번 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체온이 37.5도를 초과하는 자 금지지요. 그 다음에 풍진, 수도 예방접종 BCG 예방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4주가 경과되지 않은 사람, 수혈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우리가 금지되는 거죠. 단 몇 번? 1번 되는 거죠. 14번은 내가 본인들이 할 일이니까 반드시 외우더라 그랬던 거잖아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 안 봐도 풀 수가 있죠. 그러면 뿌시덕거리니 조용히 넘겨야 되는데 넘겨보자고. 14번 해설 보실래요? 보건소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보건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건소 원래는 시행령 13조만 보면 되는데 보건소는 어디다 두나. 이거는 모든 지역 다 난다 얘기했던 거죠. 보건소는 시군구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에는 뭐고 두고 우리가 보건시설 두고 건강생활센터는 읍면동에 둔다. 그 다음에 니은자 들어가는 것은 리동이다.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럼 보건소 설치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몇 개소를 쓰는 게 원칙이다. 한 개소를 두는 것이 원칙인데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의료원이라는 건 의료법상 병원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것은 30개 이상 되는 것을 병상수가 되는 것을 병원이라 그런다. 그럼 보건의료원은 우리가 병원같이 큰 규모를 있는 그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다 그랬던 거죠. 이것도 포함한다는 거죠. 다만 시군구 인구가 이것이 이제 아마 최근부터 시행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만 명을 초과할 때 이게 5월부터 시행인가 이거죠. 30만 명을 6월부터인가? 이거 다만 이 조건이 그 당시 문제 풀 때는 6월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필요 없는데 6월 이후에 보는 사람들은 다만자 있는 내용을 파두라 그랬던 거죠. 거기 날짜를 잘라서 그렇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 주민이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에 따라서 조례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보건소를 찰 때는 총괄하는 우리가 보건소를 지정 운영해야 된다. 이거가 지금 서울은 묻은 게 아니고 13조죠. 보건소장은 한 명을 둬요. 근데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의사지요. 의사가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직렬 등이죠. 보건직이 아니고 보건직, 약무직, 무슨 여러 가지 직들 쭉 있죠. 간호직해서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보건직렬 등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아까 보건소는 시군구에 두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럼 보건소장은 한 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일단 우선권으로 임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직 본다, 의료직 본다 이런 말 하죠. 보건, 식구미생, 의료기술직 지금 본 거잖아요. 서울. 의료기술, 그 다음에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이걸 합쳐서 뭐라 한다? 보건 등 직렬 그런다는 거죠. 보건 등 직렬이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관련 분야에 몇 년간 근무를 해야 된다? 5년이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2항 보게 되면 1항 단서 말 그대로 보건소장을 임명을 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럼 보건 등 직렬을 임명하는데 이 얘기죠. 그래서 단서에 따라 보건 등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다음 줄 관련 분야에서 임명되기 전에 최근 몇 년간 5년간 이것도 잘난다고 했던 거죠. 5년 이상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은 누구의 지위를 받아요? 이 얘기죠. 시군구에 두다 보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의 지위를 받아요. 지위를 받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우리가 관리한다? 지휘 감독을 받고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밑에 있는 보건지소의 직원들도 감독하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센터도 감독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서는 보건진료소도 감독하고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관할 또 뭐가 돼요? 지소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서울은 또 맡아놓고 작년에도 나고 2021년 났던 건데 올해는 요 파트에서 우리가 보건소에 또 났던 거죠. 건강생활센터에 있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농어촌 의료법에서 하는 진료소 보건진료소 직원 이 사람들도 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도 누가 한다? 보건소장이 한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자고요. 14번에 보게 되면 보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지 그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 감독해야 보건소장을 아니죠. 시군구에 두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랬던 거죠. 1번 틀렸죠. 2번 보세요. 보건진료소의 지휘 및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맞죠? 네 번째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센터 직원 업무에 대한 것도 지도 감독한다. 맞죠? 그럼 답은 몇 번이 틀린 거다? 다 옳은 말이고 1번이 틀린 거죠. 15번도 몇 번 풀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우리가 보건소법에 있는 내용과 시행령이 합쳐져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따로 있기 때문에 출제 한 문제당 뭐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걸 수식을 내지 않으니 따로따로 외우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내기도 하니 같이 외우라고 했던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해설 보실래요? 15번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본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럼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해요. 그럼 1호부터 5까지 첫 번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다 났던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 연구 평가하고 3호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도를 하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육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4호는 우리가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학교와 직장 등에 관한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구축하지요. 그 다음에 5호에 있는 내용이 됐던 거죠. 5호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에 관한 다음 항목이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이나 질병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제공이 과목부터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넘어가 가지고 어디까지? 암호까지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법에 따라서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국민 건강 증진 구강 건강 그 다음에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이거 문제 한 10번은 더 풀었을걸요.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그 다음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유지 증진 이거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역보건 서비스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생명 존중에 관한 거 이거 왜 지난번 법 바뀌면서 조금씩 틀렸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문제를 많이 풀었지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질병 관리에 관한 거 가정 및 사회복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난임 예방 관리에 관한 거 그리고 아까 이제 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법 지금 11조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 11조 1항 2호에 따른 지역보건에 관한 의료정책 기획에 관한 거 연구에 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보건 기획의 기획 등 보건의료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이거는 원래 표본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수조사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또 서울에 났던 거죠.
이번에 안 났고 보건에 관한 실험하지요.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법 11조 아까 했던 11조 1항 3호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도나 육성에 관한 것들은 다음과 걸 말한다. 1호부터 뭐가 돼요? 6호까지죠.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의료기사, 안경사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거,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이거지요. 그럼 이번 사홀에서는 시행령과 법 11조를 섞어놓은 것이 아니고 법에서 지역보건 서비스를 찾으라는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15번 보게 되면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 주문이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에 의한 지역 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전문 인력 교육이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죠. 이것도 문제 몇 번 있었던 거죠. 단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게 된 보건의료 기본법 같은 경우 사홀은 다른 지역과 틀려요. 골고루 다 내죠. 우리 23장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 수식 하나씩 내요. 근데 이제 주가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이다. 딴 데서는 보건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 내요. 에이즈법 같은 건 딴 데는 잘 안 낸다. 그런데 사홀은 다 수식을 내죠. 한 문제씩 다 수식을 내니 그 많은 것들 다 읊어야 되는데 그 많은 걸 토시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우리 나면 이렇게 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했던 거예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서 평생 국민 건강 증진 체계에 관한 것이 있고 질병 체계가 있다. 이것도 이제 외우는 방법도 알려줬던 거죠.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것도 얘기해 줬던 거죠. 그러면 15페이지에 해설 보세요.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항목을 먼저 외워라 이런 말 했던 거죠. 첫 번째 보게 되면 2절 평생 국민 건강 증진 체계라는 것이 있고 법에서 2절 보게 되면 주요 질병 체계가 있지요. 거기에 해설 15페이지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2절에 31조 평생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 더 써놓으려다가 이론에 얘기했죠. 그럼 평생 국민 건강 관리 사업은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죠. 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32조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평생 국민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그것의 제목이 첫 번째 일명 32조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그 다음에 33조에 노인의 건강 증진, 어린이를 여자가 낳고 어린이가 늙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죠. 내가 그래서 외우기 좋게 편집돼 놨죠. 그래서 우리가 끝이 건강 증진이고 앞에 엄마가 아기가 누구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엄마한테서. 여성과 어린이 끊고 건강 증진. 그 다음에 33조 노인의 건강 증진 늙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장애도 생길 수가 있죠. 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이런 건강 증진에 관한 거 외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회사도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건의료죠. 학교 보건의료. 그 다음에 산업장 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산업보건의료. 그 다음에 환경보건의료. 근데 특이하게 뭐가 있다? 식품위생 영양도 있다. 이것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하는데 누가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래서 이것도 다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3절은 질병관리체계예요. 질병관리체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가 보게 되면 지정하는 질병이 지금 몇 조가 있다? 40조, 41조, 42조, 43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가 보게 지정하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이 일명 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외울 때도 이렇게 끊어서 외우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청신보건의료, 이빨, 구강보건의료 이거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것도 알려줬던 거죠. 그럼 문제를 보시자고 16번 보게 되면 보건의료법상 우리가 평생 국민 건강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뭐가 돼요? 청신보건의료는 어디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장이 우리가 정한 뭐가 되는 거냐면 질병관리체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거가 정신보건의료고 평생 국민 건강관리는 환경보건의료, 그 다음에 노인 건강 증진,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이 있는데 그건 안 써놨지요. 그럼 2번 환경보건의료, 노인 건강 증진. 네 번째 그렇고 세 번째 식품위생 영양은 2번, 3번, 4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국민 건강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의료는 질병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기본 보건의료 기본법은 이런 식으로 난다. 그래서 특징이 있다 얘기했던 거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후온난화 때문에 온난화에 관한 것들이 모든 지역 다 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난다고 얘기했던 거죠. 단 몇 번? 16번의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17번. 17번은 본인들이 자격증 따면서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의 우리가 실태조사나 의료기사의 실태조사나 의자 들어가는 건 비슷하다. 뭐가 된다? 3년마다 한다.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실태조사를 했어요. 하면 우리가 할 때 조건이 있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은 눈 감고도 찍어야 되는 거죠. 나는 눈 뜨고도 못 찍겠대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것이지. 그럼 17번 보시자고요. 실태조사가 있죠. 실태조사 16페이지.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사항을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교육을 안 받았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받아줘요. 가지가 반려한다는 거죠. 이것도 의료법과 의료법에는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 이것만 틀리고 똑같다. 맥은 똑같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조건이 있죠. 이 항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준다. 반려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조 시행령 보세요. 실태조사 등의 신고는 의료기사 등은 실태와 취업사항 등을 우리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한다. 다음 각호는 내가 페이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잘라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실태조사는 언제 하는 것인가? 최초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3년마다 이거지요. 그럼 이제 17번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17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옳은 것은 뭐가 돼요? 딴 거 볼 것도 없고 3번이죠. 최초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3년마다 이거죠. 이거 외에 작년, 재작년 이런 데서는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았으면 받아주느냐 반려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났던 거죠. 17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다?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누가 질문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면서 우리가 문제 이론하고 문제 풀면서도 다시 한번 이론했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8조 보자고요. 18번 보게 되면 8조에 질병관리청장, 그 다음에 다음 줄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 지금 여기 에이즈 검진 대상이 되는 거죠.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항 보게 되면 질병관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감염되기 쉬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너무 길으니 똑같은 말로 에이즈 그렇게 할게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꼴 에이즈니까 법에는 길게 됐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에이즈 그렇게 해요. 에이즈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접촉자. 그 다음에 2호 보게 되면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3항 보게 되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중 대통령이 정하는 체류기간 이거 대통령 연감은 1개월 이상 여러 가지 해외에 있던 사람. 근데 또 조건이 있죠. 배우자와 같이 갔다는 유예가 된다 이런 말 했던 거죠. 웃기게 말도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입국 전에 1개월 이내에 나 에이즈 안 걸렸다 음성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몇 시간 이내에 받아야 된다. 24시간이에요 72시간이에요 72시간에 에이즈 음성이다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검사를 받아서.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음성 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끊어보시고 이거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입국 후에 몇 시간 이내에 72시간 이내 이것도 난다고 얘기했죠. 이번엔 낫지 않았지만 이런 거죠. 후천성 상황 보게 되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사를 하는 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에이즈 검사 받으러 온 사람한테 익명, 이름을 감추고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줘야 되죠. 그런데 받으러 온 사람이 나 이름 밝히지 않게 할게요. 그러면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익명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익명 검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낫던 건데 이번엔 이게 안 낫고, 그 다음에 5항 보세요. 사항에 따라 익명으로 검사를 했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에이즈, 우리가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는 임상병이사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와서 익명으로 했어요. 근데 에이즈를 밝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 결과, 그러니까 지금 사항이라는 건 익명으로 A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검사 임상병이사 난데 내가 A라는 사람을 검사해 보니까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을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소장한테 뭐라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아, A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에이즈 걸렸다. 이렇게 신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14조 보게 되면 치료 권고가 있고 15조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있죠. 그러면 권고 조치가 있는데 우리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죠. 이거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다음 각호에, 다음이 뭐가 돼? 1호부터 3호까지죠. 우리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감염인인 경우에는 전문 진료기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요양시설에 진료를 받게 하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랬죠. 권고는 우리가 강제가 아니고 좀 하라고 그런다는 거죠. 첫 번째,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치료받으라고 권고한다는 거죠. 주위의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면 권고한다는 거죠.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양이나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이런 감염인, 이런 사람들은 권고, 치료받으라고 또는 시설에 가서 전문적인 여러 가지 받으라고 요양을 하라 권고한다는 거죠. 15조 보게 되면 치료 및 보호 조치 등이 있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권고,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에서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해서는 치료나 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7조는 시간이 없으니 집에 가 읽어보시든지. 3항 한번 볼까요? 익명 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 이 경우에 감염인의 정보를 막 까발리는 거에 익명으로 하는 거에 익명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18번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18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익명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 조치하는 거예요? 보건소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보건소한테 신고하는 거죠. 2번은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이거 뭐예요? 권고 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나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권고 조치한다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보건소한테 신고하고 2번과 3번은 권고 또는 요양 조치하는 것이고 4번은 뭐가 돼요? 권고에 따르지 않고 주의 능력과 주의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면 강제 치료받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고 19번은 매일 응급의료 들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안 봐도 알 수 있죠. 응급이라는 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제 응급 보자고. 우리가 거기 19번에 해설 있죠. 다음 용어가 있는데 응급 환자라는 건 질병, 분만, 사고, 재해 부상으로 응급 조치를 즉시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나 또는 장애가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용어 정의에서 응급 뭐가 돼요? 우리가 환자, 이거가 되는 거죠. 응급 환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물었던 것은 응급의료가 무엇이냐 이거죠. 응급이라는 건 자살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상담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면 구조하고 이러는 것이 응급이죠. 그래서 응급의료라는 것은 우리가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생명의 위험이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우리가 제거될 때까지 과정인데 상담해주고, 그래서 나 죽고 싶어요 자살하면 거 전화하면 누가 그러대, 전화했더니 똑같은 멘트만 나오는데 짜증나서 저 죽고 싶다 그러던구만. 그래서 상담하거나 구조하거나 이송하거나 응급처치하거나 진료하는데 교육을 시켜요? 교육시키면 욕 바가지를 먹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문제인데, 이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9번 보게 되면 응급의료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거 상담, 이송, 구조인데 교육 들어가요? 아니죠. 이거 외에 응급처치라든지 진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은 이것도 풀었던 거죠. 다 문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은 수시고 다 낸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거 공공의료기관 보자고. 우리가 보게 되면 20번에 있는 해설 있죠. 우리가 용어정의 보게 되면 공공보건의료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또는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죠. 그다음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라는 건 다음 항목을 하는 거죠. 1호부터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생 규모, 심각성 이런 것들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이 돈다 이럴 때, 재난 같은 것들이 발생했다 이럴 때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중에서 뭐로 정한다는 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공공보건의료 범위라는 것은 시행령 2조에 있는 거죠. 이거 서울에서 한번 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에서 냈든 똑같이 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죠. 그래서 법 2조의 3회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그다음 국립중앙의료원, 우리가 중앙의료원 있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공단 이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있지만 심평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도 풀었던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심평원을 답을 찍는 것이 아니고 아닌 거 찾으라는 건가 긴 거 찾으라는 건가 보자고. 이건 K형으로 냈는 거네. 20번 보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보기에서 모두 찾으시오. 첫 번째, 국립중앙의료원 들어가죠? 근데 국립재활원은 눈시급화돼 있다? 없죠. 한국원자력의학원 있죠? 대한적십자사 있죠? 그 다음 국립암센터 있죠? 근데 국립경찰병원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니은과 비읍을 뺀 일명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으로 조합된 기역, 디귿, 리을, 미음으로 조합된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죠. 다 맞으셨어요? 합격하시고 그럼 이것으로 2023년 6월 10 시행한 서울시 공무원 출제 문제 중에서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